의식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의 존재를 의식의 실제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일까요? 또 그와 반대로 의식이 오히려 무의식의 의존적인 존재나 현상일까요? 과연 무의식은 어떤 존재인가요? 락항은 언어가 없다면 무의식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진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무의식은 언어를 통해서 혹은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렇다면 또 언어는 어떤 존재인가요? 또는 언어와 실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락항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에 이르는 가능한 길을 찾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락항은 무의식 및 그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과 정신의 영역을 언어 이전의 상상계, 언어 이후의 상징계, 언어 너머의 실제계라는 세 가지 질서의 구분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 본령이자 핵심으로 파악한 무의식과 성적 욕망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락항은 이 세 층위의 구조 없이는 프로이트가 했던 정신분석 경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락항은 소쉬르의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차용해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상상계는 거울 단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자아가 형성됩니다. 락항은 이 거울 단계를 광학에 비유합니다. 광학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수학 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실제 공간에 주어진 한 점은 현미경을 통한 또 다른 공간 속에 한 점, 단 하나의 점이 상응해야 하듯이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공간이라는 구조적 전제가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상징화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미 이런 구도 속에 언어로서의 공간 상징계, 실제 공간 실제계, 상상적 공간 상상계의 구조와 관계에 대한 락항의 착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거울 단계는 이러한 도식의 기초에서 구성 내지는 재해석된 것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시기의 아기가 아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몸이 거울 속에서 완결된 상으로 비치는 것을 보면서 거울 속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재구성한 거울 단계 이론에서는 락항은 아이가 거울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거기에 리비도를 투자하는 것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즉 아이가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는 걸 바라보는 부모가 승인과 동의의 몸짓을 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의하면 거울 단계에서 아기는 자신의 통제되지 못하는 몸과 자신의 눈에 비치는 어머니의 완전성 속에서 어머니의 완전한 신체를 거울에 비친 자신으로 인식하며 자아를 형성합니다. 자아의 상상에 의해 동일시된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자아가 상상하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동됩니다.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이제 자아는 나의 모습이 어머니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도 어머니의 욕망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생각하기에 어머니의 욕망은 곧 아버지가 지닌 팔로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팔로스가 되고자 함으로써 자아는 주체가 됩니다. 이 팔로스는 락항의 거울 단계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정신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팔로스는 상징 질서에 남녀의 성을 위치시키는 기표로서 아버지의 권력과 거세의 공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팔로스는 상징계의 질서와 동일시 될 수 있는데 상징계에서도 팔로스는 즉 상징적 아버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여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락항의 팔로스는 타자의 욕망을 나타내는 기표로서 대타자에 속한 것, 대타자의 욕망을 상징하는 절대 기표, 모든 기표들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 절대 기표입니다. 다시 말해 팔로스는 상징계의 욕망이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에 없는 절대 기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욕망과 대상 즉 욕망의 충족의 영원한 어긋남을 뜻합니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주체 생성과 형성의 필수적 과정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적 무의식을 통한 주체의 구성으로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소멸 및 극복을 통해 상징계에 무사히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그것은 자아가 어머니의 욕망에 종속된 상상적 동일시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부과하는 상징계의 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으로서 주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과 욕망은 주체의 본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울 단계는 언어의 세계이자 질서의 세계인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사라지거나 변증법적으로 연결됩니다. 반면에 프로이트는 락항이 말하는 거울 단계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억압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이디푸스 과정은 종료됩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상징계의 질서로서 법과 제도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팔로스를 가진 자로 인식되며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이 되기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도 아버지처럼 팔로스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상징계의 질서로 진입한 주체로 탄생한 것입니다. 락항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징계에서 살아가는 신경증자가 보이는 현실에 대한 오인, 거절, 방벽 속에는 판타지에 대한 의존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심각한 환각이나 망상, 정신분열증과 같은 현실 왜곡적 증상을 겪는 정신병적 주체는 실제를 현실화하는 데 실패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상상적 대체물도 찾아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신경증자와 정신증자는 구별됩니다. 락항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울 단계 혹은 상상계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재구성하는 것은 그만큼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면서 복합적인 상황과 관련 있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많은 문제와 애매한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락항은 언어 구조의 관점에서 무의식의 욕망을 보다 명료하게 기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례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 그리고 거세 공포의 개념으로 구성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공포와 처벌이라는 사회제도와 사회 규범의 토대가 되는 정신의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콤플렉스 개념은 당시의 개체 존속과 종의 영속성과 같은 본능 이론 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다분히 생물학적 접근법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락항은 이를 언어 기호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프로이트의 개념의 애매함을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이자 질서의 세계입니다. 상상계가 자아의 세계라면 상징계는 주체의 세계입니다. 언어의 세계로서 상징계는 기표에 의해 구성되며 연쇄를 이루는 기표의 행렬이 그 효과로서 주체를 발생시킵니다. 예상할 수 있지만 기표로서의 주체는 결코 자기 자신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표와 기의의 완벽한 일치란 존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점을 다른 세미나들과 생전의 유일한 저서인 에크릭의 일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상징계는 주체의 원인이자 활동 무대가 되는 위상학적 공간이며 기표의 연쇄적 결합과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됩니다. 또한 상징계는 주체를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주체를 발생시킨 무의식을 사라지게 만들며 정신분석은 이 사라지는 주체, 즉 무의식의 주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상징계의 질서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명령은
실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즉, 상징적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적 기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존재 차원에서 의미 차원으로, 자연 상태에서 문화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락항은 상당히 다채로운 표현으로 이러한 상징을 형용합니다. 은유로서의 아버지의 이름, 팔루스, 대타자 등이 그렇습니다. 가령 락항이 말하는 대타자는 상징계의 법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는 신, 자유, 정치 이념, 민족, 사회 규범 등을 나타냅니다. 락항이 언어학을 도입해서 설명하듯이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기표들을 대표하는 팔루스, 즉 절대 기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표는 그것이 뜻하는 기의의 관계처럼 의미와 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기표가 기의를 나타나게 만드는 과정이 의미와 작용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는데, 무의식 기의의 기표는 기의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의를 이해하려면 그 기표를 다른 기표들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표들의 연쇄, 기표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기표가 갖는 의미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기의를 표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기표 자체에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락항은 기의는 기표 아래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기표는 기의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 라고 말하는데, SS의 가로서는 무의식의 장벽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의 의미는 실제 우리의 말, 텍스트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상징들 또는 프로이트적, 초자, 절대 기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관계를 정식화하면 언어기호로서의 기표가 기의를 만들고 무의식을 만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명령들이 주체에게 어머니의 욕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명령에 따르라 하며 주체는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잠정적인 기표들로서 다른 기표들로 연쇄될 뿐 현실 속의 어떠한 구체적인 존재들로 현존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기표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즉 팔루스는 비어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락항은 아버지의 팔루스조차 한 번도 현존하는 팔루스인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실제의 관계처럼 기의는 기표 아래서 번번이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즉, 팔루스는 기에 없는 기표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돈, 권력, 명예, 쾌락을 끝없이 추구해도 그것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결코 욕망의 실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체는 어머니의 욕망이 되고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욕망이 되지 못하며 아버지의 팔루스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상상계에서든 상징계에서든 기의가 기표에 닿지 못하며 영영 해소되지 못하는 욕망으로 남는 것이 무의식이기에 락항은 무의식은 언어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락항은 상징계를 언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듯이 무의식은 주체가 상징계의 주체로 구성되면서 발생하는, 즉 프로이트식으로는 억압이 발생하는 정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적 주체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연결관계처럼 오이디푸스 시기의 최초의 억압, 상징적 거세에 맞닿아 있습니다. 결코 기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징계에 종속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징계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서로 교차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기표에 도달하기를 욕망합니다. 이 지점에서 출현하는 것이 실제계입니다. 그것은 상징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상징계 밖에 존재하고 있는 절대 기표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상징계에 속해 있는 현실 인간은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욕망하기를
즐기려 합니다. 욕망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지속적인 추구를 통해서 얻는 만족을 락항은 주의상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주의상스는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결코 만족되지 않는 어떤 성공을 위해 고통과 역경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에 비견됩니다. 심지어 주의상스는 쾌락 원칙을 어기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충족시키려 하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락항은 이를 죽음 충동, 즉 타나토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프로이트의 리비도에 비견되는 주의상스는 상징계 너머에 존재하지만 상징계를 위반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은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습니다. 기인은 결코 기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무의식적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결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 기표인 팔로스조차 고정되지 못하고 고정된 환상의 팔로스를 좇으며 살아가는 현실 인간의 모습이 상징계입니다. 이러한 주체의 욕망인 기인은 영영 기표에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상계와 상징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계인 실제계가 바로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욕망의 대상인 대상 M이가 포함된 영역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자 끊임없이 욕망을 생산하는 대상 원인을 락항은 대상 A라고 부릅니다. 이 대상 A는 욕망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즉 절대 기표의 세계인 실제계에 속하는 대상입니다. 이 실제계는 상징계에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 모든 영역을 나타냅니다. 즉 상징화를 벗어나는 모든 영역이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락항은 무의식에 잠재된 욕망 에너지를 이주의상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의상스는 자아의 쾌락이 상처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통을 동반하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한 욕망으로 표출되기에 이릅니다. 락항은 언어가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면 주의상스는 우리를 기계와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주의상스를 통해서 정신의 세 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상계적 주의상스는 주의상스 자체가 아니라 주의상스의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현실화되지 못한 의미 영역인 것입니다. 이는 주체가 상징계적 동일시 안에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해 상징계에서는 사회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제계적 주의상스는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상상계적 주의상스 이를테면 TV나 컴퓨터, 영화, 에고의 주의상스만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징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주의상스는 금지되며 질서의 수능적인 주의상스만이 허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징계적 주의상스는 오직 그것이 출현하는 순간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상징계는 주의상스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주의상스를 최대한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쾌락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법과 도덕과 윤리와 같은 금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징계 역시 근본적으로는 무의식적 욕망과 관계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언제나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상징계를 위반하며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의상스, 즉 고통을 수반하는 만족인 것입니다. 락항은 종교의 승리라는 글에서 상징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병들어 있다. 언어를 말하는 존재는 병든 동물이다. 우리는 실제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거기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상스는 언제나 대타자의 주의상스, 기의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대 기표의 주의상스입니다. 이 주의상스는 상징계 너머에 존재합니다. 상징계는 주의상스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면서 존재합니다. 상징계는 주의상스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주의상스를 최대한 억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무의식적 욕망과 언어의 관계처럼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며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입니다. 상징계의 법이자 아버지의 이름 혹은 사회 규범과 같은 존재인 대타자의 욕망이 인간의 욕망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은 대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징계에서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고 억압됩니다. 하지만 라캉은 상징계를 가로질러 실제계에 도달하려는 진정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것은 현실인 상징계에서는 좌절과 파멸에 귀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계 즉 현실 안에서 실현하려면 다른 가능한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라캉은 자기 욕망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권고하기 때문입니다.